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번 시간에 2번 보시니까 유치권의 성립 요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낙찰받고 나서 보니까 상대방이 어떤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더라 했을 경우 딱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다, 이게 상대방 요구하는 대로 주거나 아니면은 협상에 의해서, 아니면은 법대로 나가자는 거. 그런데 일단, 실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법대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뒤에서 어떤 협상을 함으로 인해서 해결하는 그런 게 아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게 유치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여야 되느냐 이거지.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그냥 얼치기식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결코 아니 되기 때문에 이게 공부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치권이 뭐냐 이거죠. 그런 게 있어 몰라. 따지지 마. 그러한 마인드 가지면 돈 못 벌어요. 유치권이 뭐지? 그러니까 제가 1강하고 2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치권의 주된 골자는 그겁니다. 어떤 특정한 물건입니다. 특정한 물건을 내가 물건에 내가 어떤 채권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 채권을 내가 회수하기 위해서는 전단결에서 점유만 하면은 당연히 성립되는 권리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당연히 성립되는 권리다. 유치권은 보니까 물건이란 말이죠. 물건은 점유권, 소유권, 또 뭐 있습니까? 점유, 소유.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또 지상권도 있고, 지역권도 있고, 또 전세권도 있고,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다음에 유치권도 있고, 질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다. 저당권. 이래서 이 유치권은 뭐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건 담보물권인데 이것은 뭐다? 당연히 성립된다. 그러니까 제가 법정 담보물권 이런 말씀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상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상권 이런 지상권 등기부등본상에 표시되는 지상권 어떤 지상권 하니까 약정 지상권입니다.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있잖아요. 그죠? 법에서 정한 요건만 갖추게 되면 당연히 남의 땅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더라. 그러니까 이 유치권은 뭐지? 어떤 물건, 특정한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채권이 있으면은 그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그 물건을 딱 잡고 점유만 하면 당연히 발생되는 법정 담보 물건이더라.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게 있어.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시면 그 사람 제가 볼 때 전문가가 못 됩니다. 아시려면 우리가 확실하게 다 잡으시고, 이거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부탁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만은 내가 어떤 사안이 있다면 확실하게 기본적인 사안은 내가 꽉 잡은 상태에서 나중에 편법을 쓰시란 말이에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거는 진정한 전문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료 2번의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서 1번에 보니까 유치권의 뭡니까? 목적물이죠. 목적물. 유치권은 어떠한 물건에서 발생이 되느냐? 그게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동산 하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만 이게 수립인데 어떤 수립이 시계 수립이 시계 동산이죠. 움직이는 거니까 그죠? 동산도 또 동산이 있으면 뭐가 있다?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 요것도 됩니다. 부동산도 유치권 목적물이 된단 말이죠. 또 하나 보니까 이게 유가정보다 아마 이게 유치권의 목적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부동산 하니까 또 동산 요것도 물건이고 부동산도 물건이란 말이죠.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지금 부동산 하니까 이것도 지난 시간 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다? 민법 367조 규정에 의한 필요비 유익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사 집행법 91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건설 유치권. 그런데 민법 제367조 규정에 의한 필요비 유익비 이건 뭐다 이게? 우선 상환권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이 법 조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이게 뭐다 이게? 소위 건설 유치권으로서 이것은 우선 변제권이 없다. 요건 있다 없다 그죠? 요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 없는데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진정
공사대금이 발생되었다면 그때는 낙찰자는 이 공사대금을 100% 다 끌어안아야 된다. 인수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서 이게 또 참고로 제가 요 하나 더 말씀 더 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물건 중에 하나가 보니까 질권이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질권. 질권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권 하면 시계수리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시계수리비 이렇게 연상하시듯이 질권 하면 뭐다 이게? 전당포 이렇게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됩니다. 질권 하니까 뭐지? 전당포. 그러니까 질권의 그런 목적물은 뭐냐? 그러니까 이게 동산하고 어떤 권리입니다. 권리. 예. 권리, 이게 동산질권, 뭐 권리질권 이렇게 나오지. 부동산은 여기에 부동산 질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하면 있어가지고 부동산 관련된 질권은 없기 때문에 그 질권은 그냥 뭐 통상적으로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질권이 뭐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전당포. 이게 뭐냐 이게? 전당포에다 물건을 물건은 사람은 아니지만 물건을 인질로 잡히고, 그죠? 물건을 인질로 잡히고 어떻게 전당포 주인한테 돈을 빌리고, 돈을 빌린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갚는다 이랬을 경우 전당포 주인은 그 물건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임의로 확 처분해 버리잖아. 처분해가지고 자기 채권을 충족시키고 그러니까 질권 하니까 이게 물권이죠, 그죠? 물권 하니까 뭐다? 물권은 뭐?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 처분해서 자기 채권을 우선해서 변제받아 버린다는 거. 뭐, 요 정도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질권에는 이제 부동산이 분명히 없습니다. 목적물이. 그래서 일단 질권하면, 이거 뭐, 전당포에다 물건을 인질로 잡힌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으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어쨌든, 유치권의 어떤 목적물은 동산과 부동산과 또 유가증권이 해당이 된다더라. 이렇게 보시면서, 이 지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유치권은 그 목적물을 점유만 하면 발생된다. 딱 말씀드리네요. 특히 그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부동산 등기법 제2조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왜? 그러니까, 이건 뭐다? 유치권은 약정이 아니고 약정 같으면은 쌍방간에 약정한 내용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약정이 아니고 뭐예요?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법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또 이제 우리가 법정 지상권에서 공부했습니다만 법정 지상권 있지 않습니까? 법정 지상권 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정이니까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되면서 이 지문 제가 찬찬히 읽어봐 드릴게요. 따라서 건물의 경우에 또 나오네요. 공사대금. 이게 유치권 아니에요. 공사대금, 건설 유치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법 367조 규정에는 필요비, 유익비 이 두 가지 범죄에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대금, 또 보니까 임차인 같은 거, 유치권 하는 거는 언뜻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우리는 이제 경매 투자 대상이 부동산이니까 뭐 시계 수리비 이건 하나 이제 유치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부동산은 뭐다?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하고 임차인이 살고 있네. 그런데 임차 목적물이 경매가 되었네. 그런데 임차인이 들인 비용이 어떤 비용이더라 하니까 필요비냐 유익비냐, 그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이게 공사대금이냐 필요비냐 유익비냐. 요것은 우선상환권에 없어. 요것은 뭐다? 우선상환이 있다. 근데 없는데 실질적으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자기 채권을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더라. 단 이런 권리가 진정하게 발생되었다면은, 근데 저는 또 사견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뭐냐면 이게 유치권에 쳐다봐가지고 엉터리 생트집을 잡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어떤 보완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 경매 투자자, 이 사람들 투기꾼들이 아닙니다. 그죠? 투기꾼들이 아니기 때문에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해준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너네들 유치권 신고했지, 좋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허위로 만약에 판명이 된다면은 그때 너네들은 형사처벌 받는다. 이런 식의 어떤 뭔가 제도적인 보완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면 이게 때로는
이 법을 악용을 할 여지가 없잖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치권의 투자본 채권에게 대해서 다툼이 있다, 충돌이 있다 해서 쌍방간에 어떤 재판이 붙었다 이랬을 경우는 뭐 1심에서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패소했다 그러면 또 2심으로 올라가고 또 2심에서 또 3심으로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그 기간이 이게 보통 기간이 그 소요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와중에 그 유치권 잘하고 주장하는 그 사람은 뭐다 이거? 자기는 뭐다? 그 물건 자체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럼 그 점유는 뭐지? 이게 유치권에 투자본 점유, 이게 불법 점유는 아니란 말이죠. 그럼 나중에 결과는 쪽으로 저 사람의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그 권리가 허위다, 가짜다, 이렇게 판명이 났을 경우는 그때는 경매 투자다,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그 사람이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보존을 해줘야 될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이게 제도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1번의 목적물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인데 우리가 부동산이니까 뭐다? 유치권 관련, 건물 공사대금, 임차인 필요비, 유익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딱딱 정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파트 샤시 설치했다든지 아니면 또 5개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넓혔다든지 또는 마당이 질퍽질퍽했는데 그 레미콘을 몇 차를 불러가지고 마당을 포장을 했다든지 이런 게 필요비 또는 유익비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자, 두 번째. 채권이 목적물 자체. 목적물 자체에서 채권이 발생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 목적물, 그러니까 목적물 자체니까 이 목적물 자체에다 여러분들 동그라미 딱 치셔가지고 특정 물건입니다. 특정 물건이란 말이에요. 어떤 시계니까 시계란 특정 물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적물 자체에 동그라미 딱 치셔가지고 특정 물건에서 발생되어야 된다. 여기서 보시니까 지문에도 보니까 두 번째 줄 또 나오네요. 아이고, 지겹네, 이제 지겨워요. 필요비, 또 유익비, 또 어떤 물건으로 인해서, 그 물건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배상 청구권. 그 물건 자체입니다. 손해배상. 요것은 뭐다? 이게 뭐다? 전부 다 이게 유치권에 찾아봐서 어떤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다더라. 그렇게 보시면서 밑에 대법원 76-582호 판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간단하게 읽어봐 드릴게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물건과 원래 채권과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채권과 그 물건과의 사이에도 관계가 있다 할 것으로서 손해배상 채권에 관하여 유치권 항변을 내세울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니까, 밑에는 이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입니다. 임차인이 말이지, 예를 들어 상가를 임차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영업을 딱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거 상가 건물이 경매가 돼버렸단 말이죠. 경매가 되니까 임차인은 뭐다? 때로는 자기 임차 보증금액을 회수로 배당을 못 받는다 이랬을 경우는 임차 보증금을 들이대면서 이거는 유치권이요. 이거는 주장할 수가 없다더라. 왜냐면은 유치권에 의한 것은 뭐다? 특정 물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물이면 공사대금 그리고 임차인이다 그러면 필요비, 유익비 여기에 국한시킨다는 것이지 임차 보증금 내가 못 받았다 내 보증금 돌리도 그것은 유치권 대상이 안 된다는 것.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경매생보지를 간혹 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상가 건물인데 임차인이 보니까 유치권 신고를 했어요. 유치권 신고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신고 내역이 보니까 지금 보증금에서 보증금.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보증금 받는 신고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보증금 내면 얼마 1억이다. 이게 유치권 신고한다. 또 나아가서 시설비 해가지고 말이죠. 아주 건방지게. 시설비 해서 2억 이렇게. 지 마음대로 신고해버린다. 이게. 그럼 과연 이랬을 때 이런 물건이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왔을 때 이게 진정한 유치권이라는 게 낙찰자의 3억을 다 인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뭐다? 이게 땡땡입니다. 그 물건 자체에서 발생된 채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건 자체에 대한 채권이다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건물의 경우에 있으면 공사대금 반환 청구 채권. 그 임차인이다 그러면
필요비 유익비라는 게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필요비 뭐다? 임차인이 임차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해서 들인 비용이고 유익비는 뭐다? 임차인이 들인 비용이 있는데 그 계약기간 끝나고 나서 보니까 임차 목적물이 경제적 가치가 정대됐다. 그런데 보니까 나의 보증금은 1억이요. 내가 여기에 영업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2억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과연 이 임차인이 들인 시설비 이 부분은 뭐다? 과연 유치권에 찾아봐가지고 임차인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법원 판례도 하나 보게 되면 말이죠. 임차인이 삼계탕집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비용으로 이제 삼계탕집 영업한다니까 안에다가 뭡니까 방도 들여놓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비용으로 들어서 인테리어를 했다 이거지. 그럼 인테리어를 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인테리어 비용 이건 뭐다 이게. 요것은 필요비 내지 이게 일종의 그 사람 하면 유익비라고 주장한 것 같아. 예. 근데 과연 이것이 이 인테리어 비용이 진정 유익비에 해당이 된다면요. 이거 민법 제 367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 집이 경매가 된다 그러면 이 시설비는 유치권으로서 배당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임차인이 들인 인테리어 비용이 자체가 어떻게 임차 목적물 그 자체의 어떤 경제적 가치를 정대시키는 유익비에 해당이 될 것이냐 해당 안 된다 이게. 나아가서 소유자 입장에서는 임차인하고 최초 계약 체결할 적에 저 삼계탕집 영업할 건데 그거 알았다 이거지.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인테리어 하면 그거 알았다 이거지.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끝났으면 어떻게 소유자 입장에서는 임차인한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원상 회복시켜야죠. 내가 언제 내보고 돈 2억 3억 그냥 이 건물에다 쳐발라가지고 내가 언제 누구 인테리어 하라고 했냐. 다시 원상 회복시켜라. 이 원상 회복 청구권이 소유자한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당연히 인정했다. 따라서 이게 땡땡땡땡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경매정보에서 보시면 있어가지고 유치권이 뭐냐니까 어떤 특정 물건 그 자체의 어떤 발생된 채권이다. 특정 물건 자체 발생된 채권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기도 저 밑에 대법원 77-115 판결이죠. 판결 내용은 여러분들은 잠 읽어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증금 반환 청구 채권은 뭐다? 그 물건, 그 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아니라 단지 뭐다 이거? 이 보증금 뭐다 이거? 임차인이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전제로 집주인한테 준 것이란 말이죠. 그죠? 공사, 건축업자처럼 자기 돈으로 집을 지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시기 바라고. 자, 이제 3번 같은 게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3번 나옵니다. 채권의 발생 시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지문을 보면 물건에 대한 채권이 그 목적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되었더라도 나중에 목적물을 점유하면 유치권은 성립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말씀드릴게요. 건축주는 A입니다. A. 근데 건축업자는 B라 치자 이거죠. 그러면 A하고 B하고 둘 간에 있어가지고 야 내가 지금 내 당장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네가 네 돈을 내서 어디 가서 뭐 대리점 가가지고 네 외상으로 건자재 끊어와가지고 좀 집 지어라. 그러고 나서 이게 나중에 분양 다 되고 나면은 그때 네한테 네가 들어왔던 그 공사 대금 내가 반환해줄게라고 A가 B한테 주장. B는 알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일단 B는 현재 지금 집을 짓고 있단 말이야. 집을 짓는다는 것은 뭡니까? 현재 자기 채권이 들어간 거란 말이죠.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다? 점유를 안 했죠, 그죠? 이 사람 현재 분명히 이 B라는 사람은 이 물건 자체에 대해서 점유는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뭡니까? 공사대금 반환 청구 채권은 발생매가 아닙니까? 채권은 발생됐는데 이 사람이 B가 이 건물을 점유를 안 했다. 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집이 다 지게 되면 분양하고 분양되면 그 공사대금 받아가기 때문에 점유를 안 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채권은 이미 발생됐는데 점유를 안 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 부동산이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야 이게 경매가 들어오게 됐다. 그 이후에 나중에 그 부동산을 점유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뭐 지금 당장 자기 채권은 뭐 공사대금 채권은 회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열심히 집을 지어줬다. 열심히 집을 지어준 그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내 돈을 나중에 회수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 그럼 나의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중에 점유를 하더라도 뭐가 발생된다. 이게 유치권에는 권리가 덜러덩 발생이 된다 하더라 해가지고요. 이제 대법원 64다 1977 그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문을 이제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유치권자가 그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요사는 분명히 점유 안 했죠. 점유하기 전에 발생된 건축비 채권이라도 그 이후에 나중에 그 건물에 점유한다면은, 그때는 뭐다? 유치권이 성립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특정 물건에 대해서 발생된 채권에 대고 점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되는데 나중에 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은 당연히 성립된다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밑에 4번 있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야 한다. 그 이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